자, 안녕하세요. 하이, 반갑습니다. 5월 모의고사 끝나서 이번에는 또 5월 해설 강의하러 왔습니다. 사실 이미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면도 좀 작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따로 시간 내서 1번부터 찬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를 가져야지. 저도 시간 잡고서 그 감독하면서 풀었거든요. G1도 풀고 G2도 풀고 다 풀었는데 뭐 이지하더라고요, 둘 다. 여러분 뭐 일단 G1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시험 어제 쳤고 오늘 지금 다음날 시험 친 다음날 1시 18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19분 20분을 근데 솔직히 제가 쫙 풀어봤을 때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만점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지금 1컷이 47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틀릴 게 없었어요. 그냥 저랑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갈게요. 자, 1번. 그림 가는 10점으로부터 10점으로부터 형성된 화산섬. 화산섬 하면은 뭐랑 뭐? 그치. 지원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게 10점에 의한 거랑 글씨 왜 이래? 오랜만에 하니까. 10점에 의한 거랑 호상열도에 의한 거랑 두 개로 나뉜다 했어요. 10점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구조론? 그쵸, 플룸 구조론이고 호상열도 같은 경우는 판 구조론에서 나오는 등장이 친구들이기 때문에 잘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딱 봐도 어딥니까? 공부하신 분들, 그치, 하와이죠, 하와이 열도입니다. 보니까 연령,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나이가 여기 제일 어리죠? 그러니까 10점이 여기에 딱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생겨난 놈이 저 위로 밀려간 거죠. 그러니까 판의 이동 방향은 현재 이렇게 이 왼쪽 위 방위로 얘기하면은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XX 프라임 구간의 지진파 단층 촬영인데요. XX 프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XX 프라임 여기를 잘라서 그 아래 깊이에 따른 지진파 분석을 한 건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피파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온도가 낮다라는 거. 속도가 느리다라는 건 온도가 높다라는 거. 가려지나? 이렇게 온도 높다라는 거.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화산섬 X가 있는 요 지점, 기억이 있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하죠. 진하다라는 건 온도가 높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온도 높은 게 막 올라오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화산섬. 10점으로 생긴 화산섬이니까 무슨 구조론? 플룸 구조론. 플룸에는 뭐랑 뭐가 있다?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 뜨거운 게 밀도가 낮으니까 상승. 그래서 뜨거운 플룸의 상승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기억이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남동쪽이 아니고 왼쪽 위랑께 북서쪽.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지구과학 전교 1등이 얘를 남동쪽이라고 맞았다고 해가지고 틀렸습니다. 그거 하나 틀렸어요. 그 친구 조심하셔야 돼. 이런 거 잘한다고 다 맞추고 못한다고 다 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야 되고 딱딱딱딱 맞추는 거 잘 연습하셔야 됩니다. 얘는 연습의 영역이에요. 진입파의 속도는 B지점에서 빠르냐? B지점 같은 경우에는 하얗죠? 하얀 거는 온도가 좀 낮은 거. 그래서 온도가 아니고 속도 물어봤죠. 속도는 플러스니까 속도는 높은 거. 빠르다 정답. 보이는 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죠. 기억은 뜨거운 플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은 슉 뜨거운 플룸이 올라와서 생긴 거다. 답은 4번. 되죠? 1번은 틀리면 안 됩니다. 전교 1등이 틀렸어. 자, 2번. 2번은 시작하기 앞서서 이거는 진짜 틀리면 안 돼. 이게 우리 학교 내부 정보라서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20문제 중에 이게 우리 학교에서 정답률이 제일 낮아요. 짜이씨. 근데 이건 틀리면 안 돼. 왜냐면요. 올해 수특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보여드릴게요. 요 문제. 지금 다들 올해 수특 꺼내서 2025년 수특 꺼내서 36쪽에 9번 보세요. 36쪽 9번. 이 그래프는 사실은 이 그래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얘는 기출문제거든요. 어디 기출문제냐? 바로 22년 9월 평가원 13문제다. 이거 다 요 문제 풀면서 설명드립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 보시면 되는데 이거에서 올해 수특만 사실 공부했어도 나그래프 해석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 나그래프 해석 못하신 분은 올해 수특도 공부 안 한 거예요. 미안한 말인데 그러시면 안 돼. 모의고사에 대한 최소한 예의. 마감 함수죠. A랑 B를. A는 그렇죠. 해령은 왜 생기죠? 압력 감소. 무슨 마그마? 현무암지. 바로바로 튀어나야 돼요. 개념입니다. B는요. 애매한데 뭐 대륙판 쪽이죠. 어쨌든 대륙판 쪽에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물 첨가로 인한 용정 감소. 맨틀이 녹는 거예요. 해양 지역이 녹는 게 아니야. 여기는요. 만들어진 마그마가 올라가서 붙어가지고 온도를 높여가지고 온도 상승이에요. 마그마 생성. 섞여서 안사람질 마그마가 분출할 수 있는. 다 개념입니다. 아직도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나. 자, 기억과 니은 A, B의 순서 없이 나타낸 거
맞춰줘라 라는 거죠. 자, 이거 지하 내부 온도 분포 곡선인데 A 같은 경우는 해양지각 하부죠. 해양지각 하부.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대륙지각 하부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작업은 해양지각 밑에서랑 대륙지각 밑에서 온도가 어떻게 높아지느냐인데요. 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레스트 이 9번 문제랑 22년 9월 평가원 13문제에서도 이미 등장한 적이 있다. 이거를 틀리시는 분은 기출문제 공부와 오레스트 공부를 안 하신 거다. 기역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올라가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니은 같은 경우는 20km만 내려가도 온도가 팍 이미 팍 그죠? 어머 그러면 어디에서 온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느냐는 기존 기출문제 다시 보여드리면은 요 문제와 요 문제 특히 처음 등장했던 요 문제에서는 그림도 안 줬어. 근데 이 문제는 훨씬 쉬운 게 뭐냐면 왼쪽에 그림을 줬어. 그림이 있다라는 건 좀 더 유추하기 편하라고 주는 힌트인데요. 보시면 제가 그냥 물어볼게. 해양지각 아래서가 온도가 높게 올라갈까? 대륙지각 아래서가 온도가 높게 올라갈까? 해양지각이 정답입니다. 왜냐면요. 해양지각이 얇잖아. 해양판.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멘틀이 있는걸? 여기는 온도가 바라락 올라가요. 빨리 적어. 눈 뜨고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면 안 돼. 해양지각 하부의 온도가 바라락 높게 올라가요. 온도가 바라락 높게 올라간 니은이 해양지각 쪽인 A라고요. 온도가 조금 얘에 비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대륙지각 하부 B라고. 아시겠죠? 이거를 아시면 요 문제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확대 한번 해볼까요? 결국엔 스몰 A랑 스몰 B 중에 뭐가 대륙 하부냐 해양 하부냐인데 빠라라락 빠르게 올라가는 애가 해양 하부고 좀 느리게 올라가는 게 대륙 하부라고. 처음 등장했던 기출문제 이것도 똑같잖아. 빠라락 올라가는 게 해양이고 조금 느리게 올라가는 게 대륙이라고. 아시겠죠? 공부하셨으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어려운 쉬운 문제다. A에서는 마그마 분출해서 굳으면 현무암이 되냐. A는 현무암질 마그마 아까 말씀드렸죠. 현무암질 해령이니까 10에서 20에서의 온도 평균 변화율 얘를 통해서 찾는 거랬죠. 니은이 크냐? 니은은 대륙지각 하부라서 완만하게 올라가죠. 땡. 니은이 여기 있네요. 쏘리. 니은 팍 올라가죠. 팍 올라가죠. 그러니까 니은이 크다 정답. 니은은 B 아니 니은은 A. 됐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적어놓으세요. 이 2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그러면 해양지각 하부의 온도가 대륙지각 하부보다 더 빠르게 올라간다. 이거 적어놓으면 돼. 해양지각 하부가 그 밑으로 내려갈 때 온도가 더 빠르게 오른다. 대륙지각 하부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 됐죠? 3번 퇴적구조. 물결처럼 생긴 거 연은. 갈라진 거 건열. A는 연은. B는 주로 건조한 환경 맞죠? 건열. 갈라져야 되니까. 역전효구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퇴적구조. 특히 연은, 건열, 사층리가 잘 보이지 않는 암석. 뭐 있죠? 뭐 있어? 바로 입자 크기가 2mm보다 큰 자갈들이 좀 주로 분포하고 있는 여감. 여감에서는 사층리, 연은, 건열이 잘 안 보인다라고 여러 번 강조되고 있죠. 이거 빨리 메모해 놓으세요. 적어 놓으셔야 돼. 너무 중요합니다. 기출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지질단면도가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여러분이 항상 하셔야 될 게 순서. 잠깐 멈춰두고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순서. 자, 저 갑니다.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쵸? D라는 기존 지층이 있어야 됩니다. D 지층이 있고 그 다음에 A가 벅 들어가줘야 되죠. A가 관입하고 그 다음에 B가 벅 들어가줘야 되죠. B가 관입하고 그 다음에 이거 부정합 있죠. 부. 그 다음에 E가 쌓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가 빵 들어가죠. C 분출. 됐지? 그리고 A, B, C는 각각 순서 없이가 아니라 순서대로니까 A에는 X, B에는 Y, C에는 Z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의 각각 양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자, 이거 분수로 보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소수점으로 보면 헷갈려. 50%는 몇 분의 몇? 2분의 1. 25%는 4분의 1. 12.5는 8분의 1.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몇 회 지난 거죠? 반감기가 1회. 4분의 1은 2회. 8분의 1은 3회 지난 겁니다. X, Y, Z가 각각 3, 2, 1회 지났다는 거죠. 그럼 봐봐요. 하면 되지 뭐. 일단은 X 그래프 먼저 볼게요. X. 반감기 얼마예요? 반감기는 50까지 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보시면은 2역살이죠. X는 2역살 반감기. Y는요? Y는 이렇게. 얘는 얼마? 1억살. 그냥 단순 노동하는 거예요. 노가다. 그 다음에 Z는요? 50% 0.5억이죠. 그러니까 Z는 0.5억. 근데 걔가 각각 봐봐요. 얘는 3번 지나야 되잖아요. 2억 3번이니까 얘는 그러니까 총 몇 살인 거죠? 그치? 6억 살인 거고. 얘는 1억 2번이니까 2억 살인 거고.
얘는 0.5억 한 번인 거니까 0.5억인 거. 이게 각각 A, B, C에 들어있는 A, B, C 연령이 되는 거죠. 그럼 써주면 되지. A는 몇 살? A는 6억 살. 얘는 6억 살. B는 몇 살? B는 2억 살. 얘는 2억 살. C는 몇 살? C는 0.5억 살. 0.5억 살. 끝났죠? 그래서 A의 절대 연령은 2억. 에이, 뭔 소리? 6억이죠. 반감기는 Z가 긴가요? Z 0.5억 살인데 아니요. B에는 E가 나올 수 있느냐? B에는 E가 나올 수 있느냐? B가 먼저고 부정합 이후에 E가 쌓여요. 근데 어떻게 과거의 놈이 미래에 올 거를 먹고 있을 수가 있어? 불가능하죠. C는 나중에 생성? C는 E보다 나중에 생성. 봐봐, 이거 써놓으면 얼마나 편해요. 체크. 그 다음에 D는 신생대. D는 최소 6억 살보다 나이가 많죠. 어떻게 신생돼요? 때려 죽어도 안 됩니다. 됐죠? 5번.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우박의 뇌우. 우박과 뇌우에 대한 얘기. 사실 뇌우는 여러분이 세 가지 단계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맨 처음 단계 뭐? 적은 단계. 그 다음은 성숙 단계. 마지막은 소멸 단계. 그죠? 얘는 악기상 슬라이드에 있고요. 사실 되게 중요한 거는 성숙 단계에서 뇌우의 발달 단계 먼저 보시면 성숙 단계에서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공존하는데 B는 어디 되는다? B는 하강기류 쪽에 팍팍팍 뿌려주는 거예요. 우박이라든가 소나기 같은 건 하강기류 쪽에 막 뿌려준다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 적은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안 외우면 틀립니다. 특히 이 성숙 단계에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이 과냉각 물방울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과냉각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으면서 빙정이 성장한다. 이거 제가 개념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드렸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물가물한데 하면은 올라간 개념 강의 보세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 우박 그리고 우박뿐만 아니라 뇌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악기상을 만들 수 있는 이 정신 나간 구름의 이름은 바로 적란운이죠. 얘 같은 경우는 왜 이런 게 생긴다? 강한 무슨 기류? 무슨 기류? 상승기류. 다 적으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고 있으면 왜 보는 거야? 쓰셔야 됩니다. 강한 상승기류 때문에.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표면이 차가워야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죠. 엄청 뜨거워져야만 얘가 푸르륵 상승할 거잖아요. 그래서 5, 6월 요때 5, 6월 요때 조금 상승기류가 좀 지표가 슬슬 뜨거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름철이 막 다가오니까. 그래서 그거랑 맞물려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가장 많냐? 피크 제일 높은 게 5월이죠. 그래서 맞고요. 뇌우는 대기 불안정, 특히 강한 상승기류에 의한 정란운이 생성될 때 잘 생긴다. 그리고 성숙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됐죠? 적은 성숙, 소멸 단계 중에 성숙 단계. 그리고 이 성숙 단계의 어느 기류에? 하강기류 쪽에 뿌린다. 됐죠? 그러니까 5월 모의고사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만큼 아는데 되게 주요한 거 몇 개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이 보게 될 6모, 9모 수능은 이만큼 아는 거 중에 주요한 거는 선지 하나 정도로 넣어놓고 니은디귿에서 되게 어렵고 세밀한 거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깊게 하셔야 돼요. 5모 잘 봤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 5모를 못 봤으면 진짜 반성해야 되고. 왜냐면 주요한 거 딱딱딱 물어보는데 이거 틀렸다라는 건 주요한 것도 빠졌다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 6번 가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쉽잖아. 가자고. 6번. 갑시다. ABC의 생존 기간인데요. ABC는 각각 겉씨, 공룡, 어류다. 자, 일단 식물의 산생 순서는 양치, 겉씨, 속씨 순이죠. 어떻게 배운다? 양치는 것부터 속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 했습니다. 특히 양치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언제 등장하냐면 언제? 최초의 무슨 식물이에요 이거? 최초의 육상생물이잖아요. 이 최초의 육상생물은 언제 등장할 수 있다? 바로 실루리아기. 어떻게 기억하라 했죠? 실루리아기 육상생물 실룩. 엉덩이 실룩. 아시겠죠? 그러면 이 육상생물이 그전에는 없었다라는 건 어디에만 있었죠? 해양에만 있었잖아. 해양에 있는 애들이 밖으로 못 나왔던 이유는 뭐예요? 자외선 막 얻어맞으니까. 그럼 그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는 친구 누구야? 그렇죠. 오존층. 그럼 그 오존층은 언제 생긴 거예요? 실루리아기 때가 아니고 기출이에요. 실루리아기 때 최초의 육상생물인 양치식물이 올라왔다라는 건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오존층은 최소한 실루리아기보다 그렇지 먼저 생성됐다. 이거 뭐 4월 모의고사인가 7월 모의고사인가에 나왔었죠. 먼저예요. 이거보다 오존층은 먼저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잖아요. 여기는 훨씬 쉽게 물어보잖아요. 어쨌든 근데 겉씨는 어쨌든 간에 이거보다 더 뒤 조금 더 엄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면 겉씨 생물은 고생대 말쯤에 나오죠. 겉씨 식물은 양치 식물 여기 나오죠. 실루리아기. 그다음에 겉씨 식물은 고생대 말. 속씨 식물은 중생대 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거 다 개념 공부
앞에 영상 다시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개념 공부입니다. 그래서 거시지성 식물 같은 경우에는 고말에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룡, 중생대 표준화석이죠. 중생대. 어류, 척추동물 출연수소. 양파, 포조. 외워야 됩니다. 오대석트지. 어떻게 기억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조류 순으로 튀어나왔고 어류는 오르도비스, 양서류는 대봉기, 파충류는 석탄기, 조류는 오양파, 포유류는 트라이아스기, 조류는 쥐라기. 이렇게 다 개념 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류는 그래서 오니까 오르도비스기. 그렇죠? 고생대 초반이죠. 그래서 보시면 625 순이니까 여기가 성캄, 여기가 고생대, 여기 중생대, 여기 신생대. 저도 쓰면서 풀어요. 시험지 보여주고 싶어 진짜. 저 다 쓰면서 풀거든요. 여러분 눈으로 제발 풀지 마세요. 실수한다. 공룡. 중생대에만 딱 있는 이게 A가 딱 봐도 너무 명확하게 공룡이죠.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에 나온 게 어류. 그러니까 B가 어류죠. 그 다음에 고생대 말에 등장한 게 누구? 거시식물. 끝났잖아. A는 공룡이냐? A는 공룡이죠. B. 어류가 출현한 시기는 오라니까 어양파 포조, 오대석투지, 트라이아스기 아니라 어르더비스기. 오존층은 C가 번성한 시기. 오존층은 거시식물이 번성한 시기. 거시식물의 번성은 언제냐면 항상 번성은 태어난 거에 뒤로 밀리거든요. 번성은 고말에 태어나서 중생대에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질문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오존층은 중생대에 생기나요? 오존층은 중생대에 생기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오존층 언제 생겼다? 실루리아기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디귿 선지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기출문제 공부만 잘했으면 저것도 어려울 거 하나 없죠. 7번 태풍 즉 열대저기압 문제인데요. 얘도 되게 쉽게 나왔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중심기압과 강풍 숫자들의 나이를 어떻게 보셔라? 일단은 시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11, 3시 돼서 시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적어주고 숫자들의 나이는 언제나 얘가 증가하나 감소하나 그 숫자의 제일 큰 데가 어디고 작은 데가 어디냐 이거 두 가지만 보면 된다 했죠.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하고 있죠. 중심기압, 열대저기압인데 기압이 커지고 있어. 그러면 세력은 커지는 거죠. 약해. 열대저기압인데 중심이 고기압화되고 있으면 약해지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강풍 반경이라는 거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센 바람이 부는 영역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라는 건데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거랑 딱 봤을 때 괴를 같이 하죠. 줄잖아. 그 강한 강풍이 부는 영역이 점점 줄잖아.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죠? 두 번째. 우리나라 관측소에서 관측한 기압과 풍향인데 이거 어떻게 제가 풀라 그랬죠? 그렇지. 저랑 공부 꼼꼼히 따라오신 분들은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문제 푸는 팁 적어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지금이라도 봐. 저를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접하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보면서 듣고 이 사람 그래도 좀 괜찮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다 찾아 들으라고. 아직 5월 안 늦었어요. 근데 진짜 이제 아마 보시겠죠. 6월, 9월 저 계속 갈 건데 구모 해설쯤 됐을 때는 진짜 미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미안하지 않아. 왜냐면 그 전까지 공부하러 계속 얘기했거든. 근데 진짜 미안한데 9월 이후로는 공부도 안 늘어요. 한 달, 2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에서 늘 거였으면 다 대학까지.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가망이 있다고 반년. 그리고 좀 더 차갑게 얘기해봐. 저 F 90 넘거든요. 그래도 약간 너티야 한번 하면은 재수할 거라면 삼수하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 진짜. 근데 사실 그럴 분들이라면 영상도 안 보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쑥 듣고서 이 사람 그래도 포인트 짚고 잘 푸는 것 같은데 하면은 앞에 영상 찾아보시면서 알아서 메꾸라고요. 아시겠죠? 제가 뭐 이거 돈 내고 제 거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찾아서. 태풍, 열대저기압, 온대저기압 문제들이 나왔을 때 푸는 순서 지금 멈춰놓고 다 적어놓든가 하세요. 맨 처음 봐셔야 될 거는 점들의 나열, 즉 풍향 자료입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건 기압 자료고요. 이거 두 개 제끼면은 좀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다른 거, 풍속이나 강수량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점들의 나열 이거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 점들의 나열이 바로 풍향 자료인데요. 보세요. 맨 처음에 무슨 풍이 불어 제끼냐면 북동풍 가까이, 북동풍이 불죠. 동과 북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냐면 불어오는 쪽, 동쪽에서 불어오니까 이게 1번. 근데 얘가 점점 시간이 쭉 지나니까 동풍가량으로 바뀌었어요. 동풍이면은 이렇게 그려야죠. 2번.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는 바뀌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남동풍으로 바뀝니다. 3번.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남풍 계열로 바뀌었죠. 4번. 그러면 풍향 변화 어떻게 되냐면 1, 2, 3, 4 쪽으로 돌리면 되니까 시계 방향에 풍향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는 우리나라기 때문에 진행 방향의 오른쪽 위험 반원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우리나라라는 말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 문제 이거를 은근슬쩍 남반구로 바꿨다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 시계 방향 풍향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오히려 안전반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글자 하나하나를 정말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니까 그냥 시계 방향 위험반원이요 가셨겠지. 근데 그거 잘못 푼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우리나라기 때문에 위험반원이에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 북반구기 때문에 위험반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풍향 점들의 나열을 통한 풍향 변화를 통해서 내가 태풍의 이동 경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있나 좌측에 있나를 먼저 찾아주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기압 자료. 주로 연속적인 감소 후에 연속적인 증가를 할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쭉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죠. 연속적 감소했다 연속적 증가하죠. 왜 그럴까? 열대 저기압이라니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기압이 막 가까이 오면 내가 잴 때 기압이 점점 어떻게 될까? 쭉 떨어지겠지. 그러다가 나랑 제일 가까울 때 거의 영향이 제일 세니까 거의 제일 기압이 낮았겠죠. 그랬다가 걔가 다시 멀어지면은 다시 기압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요즘에 제일 근접했다. 제일 근접했다. 확실하진 않아요. 무조건 선생님 그럼 뭐 10월 10일 뭐 9시 20분쯤에 제일 근접했나요? 그건 몰라. 얘가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되게 많은 변수가 있어서 기압이 제일 낮다 그래서 걔가 과연 제일 근접했느냐는 조금 더 알아보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 러프하게 물어볼 때는 대략적으로 물어볼 때는 그냥 이 근처에서 제일 근접했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갈게요. 태풍의 세력은 12시에 강하냐? 세력 계속 약해진다니까? 12시에는 중심기압이 제일 높다라니까? 제일 약하죠. A와의 거리 물어보잖아? 9시에 가깝냐? 9시 부근에 제일 가깝겠죠. 03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동그라미죠. 네. 태풍이 영향을 받는 동안 A는 완전반원, 아니 위험반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우리나라기 때문에. 즉, 북반구기 때문에. 됐죠? 남반구였으면 저 디귿선지가 맞게 되는 거예요. 가나는 우리나라 어느 해역에서 2월과 8월, 즉 각각 계절로 얘기하면 겨울과 여름이죠. 수온 분포를 나타낸 건데요. 자, 일단 축척 똑같아요. 축척 똑같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2월과 8월을 맞춰주기 위해서 봐야 될 자료는 어디일까? 여기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대기에서 높이일 거고요. 해양에서나 지질에서는 깊이일 텐데 높이가 0이거나 깊이가 0인 지점은 그 지표면에서의 자료, 내 땅 위에서의 자료라고. 그죠? 그래서 가자료를 보시면은 그 땅에서 대충 11도짜리들이 좀 보이고 9도랑 11도 사이니까 여기는 한 10도 정도 되겠죠? 한 10도, 11도 정도 돼. 근데 나자료 보시면은 얘는 막 25도, 26도 이렇잖아. 자, 지표에서 26도까지 가고 지표에서는 10, 11도밖에 안 돼. 그럼 어디가 여름이겠어요? 온도 높은 나자료가 여름이죠. 즉 이게 8월이라고. 쟤는요, 여름 째꼈으니까 겨울이죠. 사실 공부 저랑 열심히 꼼꼼히 하신 분들 이것까지 알아야 돼. 우리나라라는 거 안 해놔도 대략 중위도라는 거 감이 와야 됩니다. 아니 최소한 올해 수특에서 나왔던 건데 최소한 이 자료 봤을 때 이게 고위도는 아니다 알아야 돼요. 뭘 근거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올해 수특입니다. 올해 수특에서 해양 파트가 여러분을 좀 많이 좀 킹받게 만들었죠. 열받게 만들잖아요. 막 어머 이것까지 알아야 돼, 저것까지 알아야 돼 해서 해양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받게 하는데 이 1번 해양 문제 3.1번 올해 수특 2025년 수특 112쪽에 1번 보시면은 이 문제 풀 때 여러분이 고위도의 온도가 대충 몇 도인지 모르면 이 문제 못 풉니다. 특히 기억선지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랑 같이 저거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가 지표층 온도가 10, 11도 정도라면 최소한 고위도는 아니겠다. 고위도는요, 한 온도가 차가운 데는요, 진짜 막 0도까지, 진짜 0도까지 가고요. 막 4도, 5도까지 갑니다. 선생님 0도면 물이 어는데요? 아니. 바닷물은 짜기 때문에 어는 점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0도짜리인데 안 얼 수 있어.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엄청 차가운 물들이 막 있는 게 고위도입니다. 이걸 어떤 걸 또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해양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해양의 연직 수온 분포 있죠. 이 제일 온도 낮은 데가 대략 한 4도, 5도쯤 되는데 노란색 그래프 어느 위도냐면 고위도입니다. 고위도는요 0, 표층에서의 온도가 약 4도, 5도 그거보다 낮은 곳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자료에서 우리나라라는 말을 주지 않았어도 표층 온도가 10, 11도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높은 걸 통해 최소 고위도 극지방은 아니구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공부 이렇게 2월에 간직한 자료 맞고요. 수온 차이는 나가 작냐?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뭐라고 했어요? A 구간에서, 그러니까 A만 보세요. A 구간에서 여기에서 0과 400, 0과 400만 봐. 수온 차이.
A는요 400이 대충 1도보다 낮잖아요. 한 뭐 0. 몇 도 되겠죠. 0.xxx도. 근데 얘는 표층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도 정도 돼.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는 약 10도 정도 돼. 근데 이에 비해서 얘는요 거의 온도 차이가 없죠. 한 400 정도는 0.xx. 근데 여기는 표층이 뭐 20도, 10몇 도 뭐 이렇잖아요. 15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온도 차이는 훨씬 더 크다. 그래서 평균 수온 차이는 나에서 작은 게 맞죠. A가 크니. 아니지. 나에서 큰 거죠. 됐죠? 그리고 비구원의 혼합층 두께는 나에서 두껍냐. 자, 혼합층은 왜 혼합층입니까? 그렇지. 표층 바람이 막 혼합해줘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온도가 일정하죠. 깊이가 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일정합니다. 차가워지지 않고 일정합니다. 비구간에서 그러면은 혼합층을 찾아주세요 하면은 쟤는요. A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온도가 일정하죠. 혼합층이 뭐 한 200m까지 꽤나 유의미하게 혼합층이 발달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B는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여기는 혼합층이 거의 없어. 오히려 뭐가 우세하죠? 뭐가 발달했죠? 막 드르르 온도가 떨어지는? 그렇지. 수온약층. 수온약층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도 가도 굳이 말하면 이 정도가 수온약층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네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두 개의 측면에서 물어볼게요. 왜 혼합층은 가가 두꺼울까? 자, 혼합층은 왜 생긴다고요? 표층, 바람. 가는 표층, 지표에서의 온도가, 해수면에서의 온도가 낮아요. 얘가 겨울이에요. 물어볼게요. 겨울이 바람이 세요? 여름이 바람이 세요? 겨울이 세잖아. 겨울이 표층 바람이 세니까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는 거지. 됐죠? 두 번째, 수온약층의 관점에서 물어볼게요. 어디가 더 발달했죠? 낮아려고 발달했습니다. 수온약층 여기 왜 이렇게 발달했을까요? 표층 온도가 앞달이 높잖아. 여름이니까.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서 사실은 육모나 구모나 수능에서는 이렇게까지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볼 겁니다. 근데 얘는 그냥 툭툭 혼합층의 두께는 어디가 두꺼웠니? 나가 얇지 끝하고 1번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이런 시험을 여러분이 100점 못 맞았다? 아쉽다. 공부 더 꼼꼼히 하셔야 된다. 심지어 킬러라고 나오는 9번 고지자기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 이거 공부하신 분들이 뭐 읽을 필요도 없어요. 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8천에서부터 0으로 땡겨오니까. 복각은 마이너스 48, 37 작아졌다가 절대값이 18, 38로 양수죠. 근데 이때 마이너스인데 남반구인 거 보니까 정자극기 자료고요. 북반구인데 플러스인 거 보니까 정자극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굳이 역자극기라고 떼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려면 남반구,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주르륵 다 정자극기 자료라고 이 정도면은 떼쓰지 않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 이거 듣는 분들이라면은 꼭 적어 놓으세요. 여러 번 제가 강조했던 건데 복각 문제는 딱 두 가지 관점에서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뭐죠? 같이 공부해 보신 분들 알 텐데. 첫 번째는 그쵸, 방위의 관점에서. 두 번째는 위도의 관점에서. 이거 대답하면 끝이에요. 방위의 관점이라는 건 뭔 얘기냐면 남하했냐 북상했냐입니다. 위도의 관점에서는 고위도로 갔냐 저위도로 갔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친구 맨 처음에는 그림으로 그려봐. 그림을 그려보셔. 쫙 지구본의 그림입니다. 맨 처음에 어디 있었대요? 8천만 년 전에 29도 S. 그러니까 29도 S. 뭐 이 정도에 대충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근데 결과적으로 쑥 와가지고 21도 N. 21도 N으로 쭉 온 거죠. 아, 선생님 얘가 이렇게 왔는지 뭐 이렇게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문제 나와 있습니다. 동일 경로를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대답해 볼게요. 방위의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애가 북쪽으로 쭉 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북상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잘 봐요. 위도의 관점에서는 위도의 관점에서는 잘 봐요. 남반구 중위도인 29도 S에서 위도가 제일 낮은 지점은 뭐예요? 적도 0도잖아요. 0도로 위도가 일단 감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0도부터 다시 북반구 21도나 북반구 중위도까지는 위도가 증가해야지. 그러니까 위도의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위도가 감소했다가 0도 찍고 위도가 커졌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B가 생성된 위치는 맨 처음에 남반구였죠. 이거 니은 어렵다고 하시던데 니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거 그냥 말장난이에요. 지리상 북극과의 최단 거리를 묻고 있는데 지리상 북극은 어디 있죠? 대략 한 이 부분에 있겠죠. 여기 90도 N 이 정도쯤에 있겠죠. 그러면은 지리상 북극과의 거리는 29도 S일 때는 요만큼일 거고 쭉 올라오는 동안 이 길이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리상 북극까지의 거리를 봤을 때 최단 거리는 D가 생성된 위치가 A가 여기고 D가 저기잖아요. D는 요만큼이야. A는 이만큼이야. 누가 더 짧은 거예요? D가 더 짧은 거죠. 그러니까 D가 생성된 위치가 멀긴 게 작다.
A가 생성된 후 현재까지 남쪽 북상했잖아요. 1번 됐죠? 자 10번 붉은 바다 거북 갑자기 분위기 생물 자 이거 봤어요? 거북이 그려져 있는데 거북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 귀여워 하트 출제자들의 센스 붉은 바다 거북 자 이거 보자마자 제가 주요한 표층 해류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안 외우면 틀립니다. 그냥 심플하게 외우면 맞추고 안 외우면 틀려요. 계속 이거 틀린다? 미안한 말인데 공부 안 한 겁니다. 외우기 싫은 거지. 어떻게? 제가 외우는 것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 하나, 4개, 여기 4개, 여기 4개 그리고 적도 반류까지 해가지고 다 외우셔야 돼. 만약에 내가 이거 외웠다라면 여기 그냥 꺼냈으면 되잖아요. 남적도 해류, 그죠?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동쪽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여기 남극 순환류 자 집중 남극 순환류는 남극 근처에서 흐르는 해류라서 얘는 극동풍 때문에 생기는 거겠다 그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편서풍입니다. 편서풍 때문에 흘러요. 이거 수백 번도 나온 기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서풍 피류라고 한다고도 했었죠. 서풍 편서풍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흐르는 해류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잖아. 편서풍이니까 편서풍이 불어 제끼니까 얘를 타고 흐르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렀겠지. 극동풍 때문이었으면 반대로 흘렀겠죠. 그죠? 여기 남아메리카 쪽에 흐르는 이 한류 많이 까먹으시던데 여기 뭐 있어요? 지질 때 했잖아. 무슨 해구 있죠? 칠레 페루 칠레 해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게 바로 페루 해류입니다. 페루 해류 외워야 돼. 그래서 아열대 순환은 남반구는 반시계, 북반구는 데칼코마니 시계. 기억의 방향 시계 방향. 은 무슨 반시계. 니은은 저위도에 에너지 고위도로 수송. 니은은 이거죠. 동오스트레일리아 난류죠. 그래서 저위도 에너지 고위도로 수송. 얘가 남아메리카에서 오스로 돌아올 때 남아메리카에서 오스로 이렇게 돌아올 때 타는 해류는 남적도 해류. 맞죠? 답은 4번. 됐죠? 자, 가자. 샵. 이 샵. 어머. 지워져. 자, 그래서 또 가봅시다. 11번. 북대서양 표층순환, 심층순환인데요. 하나는 표층, 하나는 심층이래요. 자, 이거 0짜리에서 이렇게 타고 가는 얘가 지금 표층이겠죠. A가 표층이고. 저 깊은 데만 한 3km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검은색이 심층이겠죠. 그래서 A는 표층수 정답. 평균 이동 속력은 B가 느리다. 이거 여러 번 강조했죠. 심층순환이 훨씬 느리고 표층순환은 이에 비해 빠릅니다. B가 느리다 정답. 빙하 녹음물이 기억 그린란드. 그린란드는 뭐가 있는 데냐면 그렇지. 북대서양 심층수가 침강하는 데입니다. 여기 그린란드 있죠. 북대서양 심층수가 침강하는 데인데 여기에 만약에 빙하가 녹음물 얘를 좀 유식하게 두 글자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담수. 그렇죠. 즉 담수가 그린란드에 유입되면 저기에 해수의 염분은 어떻게 될까요? 밍밍한 물 들어가니까 염분이 감소하겠죠. 즉 차자의 반대 싱거워지잖아. 그러니까 저기에서의 해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침강을 해줘야 되는데 북대서양 심층수가 북대서양 북심의 침강이 어떻게 될까요? 약화되겠죠. 그러면 심층순환의 세김은 약화되겠죠. 그러면은 심층순환과 연결되어 있는 표층순환의 세기도 약화되겠죠. 근데 얘네의 궁극적인 임무는 뭡니까? 얘네 대기 해양의 궁극적인 임무는 그렇지.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로 넘겨줘야 되는데 쭉 타고 왔더니 얘네들이 약해졌죠. 그 말은 저위도는 점점 더 에너지가 과잉, 더 뜨거워질 거고 고위도는 점점 부족, 더 차가워질 거고 그게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기후가 강해진다. 그래서 빙하가 녹는 물의 사실은 시발점은 지구온난화잖아요. 지구온난화가 생기면 빙하가 많이 녹을 거고 담수가 유입되니까 극지방 표층 염분 감소로 인한 밀도가 약해져서 북대서양 심층수 같은 심층수가 침강이 작아질 거고 그러니까 이에 연결되어 있는 표층순환도 약해질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위도는 더 뜨거워지고 고위도는 더 약해진다. 더 차가워진다. 이게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으로 지원해서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비의 흐름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질 거 바로 3번. 자, 12번 가겠습니다. 길다 길어. 그러니까는 현재 지구 공전궤도는 자전축 경사 방향. 사실 얘는 안 줘. 일반적으로 안 줘요.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북반구는 근일점 기역에서는 기역, 겨울, 기역. 북반구 이응, 원일점에서는 이응, 여름.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남반구는 각각의 반대죠. 여기는 여름, 오히려 원일점에서 겨울. 자, 이런 그래프 하시는 거 많이 어려워하시던데 찬찬히 한 번에 하는 게 좋아요. 봐봐요. 어떻게 하냐면 20률 먼저 보자. 일단 하나씩 잡고 우리 현재 20률은 대충 0.016에서 0.017 사이래요. 누가 외우고 있어? 변태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비시기는요. 현재 값에 비해서 더 크죠. 이심률이 큽니다. A도요. 현재 값에 비해서 큽니다. 이심률이 커요. 근데 누가 더 크죠? 현재에 비해서 얘가 훨씬 크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B 아래다 이렇게 E가 떠W 크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심률 끝났고 이번에 경사각 볼까요? 경사각 요 그래프 보시는 건데 현재 우리 23.5도 정도 되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기 사이에 딱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보다 크냐 작냐. 지금 B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크죠. 그러니까 세타 이 경사각은 크다. 얘 같은 경우는 또르륵 당겨보면 현재보다 작죠. 그러니까 세타가 작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얼마나 편한 게 여러분이 검토할 때든 다시 풀 때든 이 그래프 볼 필요 없이 그냥 이 글씨만 보면 됩니다. 그죠? 아까 앞에서 지질단면도 풀 때도 저랑 공부 열심히 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렇게 항상 써요.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이 다음에 검토할 때 이 지질단면들 다시 해석할 필요 없이 쓴 거 글씨만 보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편하게 항상 검토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푸셔야 돼. 가자. 현재 지구 근일점 있을 때는 북반구에 기억이라니까 겨울. 원일점 거리 이거 보려면 뭐 봐야 돼요? 그렇죠. 이심률 봐야죠. 이심률.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 변화를 일으키는 건 이심률 변화밖에 없어요. 이심률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근원원. 근일점은 근접하고 원일점은 더 멀리 간다. 비시기는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심률이 엄청 커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원일점은 근원원 더 멀어지죠. 비시기가 더 멀어지고요. 이거 조심해야 돼. 35도 했으니까 남반구 여름입니다. 남반구 여름. 여기에서의 남반구입니다. 남반구. 영교차. 자, 영교차 하는 법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지점에 여름의 온도 변화만 보면 돼요. 북반구든 남반구든 그 지점의 영교차를 물어보면 그 여름의 온도가 높아지면 겨울의 온도는 안 해도 떨어질 거라서 영교차 커지고요. 그 지점에 여름의 온도가 내려가면 안 해도 겨울의 온도는 올라갈 거라서 걔네들 영교차는 작아져요. 이게 교육과정의 허점이긴 한데 문제 풀 때 편하게 하려면은 영교차 물어본다? 그럼 물어본 지점에 여름의 온도 변화만 보면 된다. 해볼까요? B 시기가 크냐니까 B만 대충 보도록 할게요. B 같은 경우는 현재에 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심률은 엄청 커졌고 세타는 경사각도 커졌어요. 근데 지금 물어본 데는 어느 지점? 남반구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남반구 여름 여기를 찾으면 돼. 경사 방향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 그냥 얘 다이렉트로 읽어주면 되는데 이심률이 따따블로 커졌으니까 근원원에 의하면 이 근일점이 더 가까이 당겨지겠죠. 엄청 가까이 당겨졌겠죠. 그리고 심지어 아까 경사각도 커집니다. 가까이 당겨지면서 각도도 커져. 어떤 뜻이냐면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전축 경사각이. 남반구가 여름인 이유는 이 펜 쪽 끝을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남반구가 여름이 아닐 텐데 이 펜 쪽 이렇게 들이밀었거든. 태양 쪽으로. 태양 쪽으로 이렇게 들이밀었으니까 남반구가 여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심률이 따따블로 커져서 가까워졌어. 아따가 여름이 가까운 여름이 돼버렸죠. 근데 세타도 커져야 되잖아요. 가까운 여름이 된 것만 해도 여름의 온도가 올라갔는데 더 들이밀어가지고 더 올라갔다고.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이 겹칠 때는요. 언제나 하나의 요인이 야기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심률의 증가로 인해서 가까워져서 남반구 여름이 올라간 정도랑 얘가 더 들이밀어서 남반구 여름의 온도가 증가한 것 중에 뭐가 더 센지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수 있지.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못해요. 그건 대학교 수준이고 코딩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이 그 지점에 여름의 온도를 올라가게 했다면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여름의 온도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 여름의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건 안 해도 겨울의 온도가 내려갔을 겁니다. 이것도 사실 허점을 이용하는 건데 연교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는 굳이 안 할게요. B 시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커지죠. A는 해보시면요. 하나는 조금 높아지긴 한데 하나는 조금 낮아져서 되게 애매한 상황이 나오긴 하는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줍니다. 오케이, 13번. 그림 가는 별의 분광에 따른 수선 상대석 세기. 사실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그림이긴 해요. 근데 지워놓고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기혈성 괜히 준 게 아니겠죠. 주기혈성은 하나 크면 다 크죠. 수명만 반대고 기니의 분광은 에제랑 쥐제 중에 하나다. 자, H1 흡수선. 자, H1 일단 뭐예요? H는 뭔데? 수소. 거기에 원은요 중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중성수소 흡수선인데 중성수소 흡수선이 센 거는 뭡니까? A,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D. 알파벳 순서대로 중성수소 흡수선이 세요. 근데 지금 중성수소 흡수선은 딱 봤을 때 어디가 더 진하죠? 이 라인들이 니은이 훨씬 진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니은이 A0, 기억이 G0, 그죠? 그래서 분광형이 G0인 곳에서는 CA2가 강하게 나타나느냐? G0인 데는 여기 보시면은 CA2는 여기까지인데 H0는 H1은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온화된 일가
칼슘의 흡수선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니은이 에제로고요. 광도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글자 하나하나 잘 보셔야 된다. 광도는 니은이 큽니다. 왜냐하면 A라는 거는 G형보다 표면 높다라는 거고 그 말은 광도 크고 또 그치 질량도 크고 또 반지름도 다 클 거야. 뭐만 빼고 수명만 반대. 됐죠? 뭐야? 니은이 크다 정답. 5번. 자 14번 엘니뇨 라니냐. 우리 3월에서 20번 문제로 거나하게 당했지만 여기서는 좀 쉽죠. 딱 그냥 정석대로 나왔죠.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관측한 해수면 높이 편차. 높이입니다. 높이. 자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시간 이렇게 돼 있고 Y 이거 무슨 뜻인가요? 하는데 잘 보세요. 올해는 몇 년? 2024년 9월이라는 뜻입니다. 2024년 12월이라는 뜻이고요. 더하기 1돼 있죠. 무슨 말? 내년이 됐다는 거. 2025년 3월, 2025년 6월. 여러분이 2025년 내년 3월에는 새 학기 딱 시작해서 대학생 딱 되고 미팅도 가고 소개팅도 하시고 술도 먹고 하셔야 될 텐데. 그죠? 화이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해수면 높이 편차 바로 해석해 볼게요. 동태 서태평양 어떻게 찾는다? 대략 150도 웨스트 정도에서 이쪽은 서태평양, 이쪽은 동태평양. 물론 우리가 3월 20번에서 당했죠. 생각보다 동태평양이 한 중앙까지 많이 넘어와 있고 서태평양이 생각보다 더 서쪽에 처박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가진 않아요. A 자료 보시면은 동태평양이 -8 굉장히 온도가 해수면 높이가 낮고요. 서태평양 높이가 높습니다. 약간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치. 무역풍이 겁나리 세게 불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따뜻한 해수를 서쪽에 쳐박았어요. 즉 얘는 라니냐. 이에 비해서 나자료 보시면은 B자료 보시면 야 여기 막 24 막 이래. 16, 24.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많이 역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의 평평하게. 그리고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막 마이너스예요. 와야 될 물이 덜 왔다는 거지. 왜? 무역풍이 약한 엘니뇨 시기니까. 나자료는요 수온 편차를 주고 있습니다. 수온 편차. 수온 편차는 오히려 더 쉽죠. 150도 웨스트 잡고 서태평양 보시면은 굉장히 진해요. 진하다라는 건 수온이 높다라는 거. 이렇게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을까? 이렇게 수온이 높을까요? 여기는 따뜻한 물이 저쪽으로 못 가고 여기에 고여있기 때문에 무역풍이 약한 엘니뇨 시기. 추가로 용승도 안 일어났으니까 더 온도가 높겠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는 이렇게 연결해 주면 좋겠죠. B 시기가 바로 이 나 시기에 해당하는 거겠다. 적도 부근 해역에서 이 높이 차이는 언제 클까요? 라니냐 때 크겠죠. 그래서 엘니뇨 때는 오히려 엘니뇨인 B 시기는 오히려 작다. 나는 B냐? 나는 B냐? 맞죠? 용승은 엘니뇨 때 강하냐? 엘니뇨 때 약하다. 그냥 바로 툭툭툭 풀리죠. 아주 정석적이고 아주 근원적인 쉬운 문제. 15번. 질량이 서로 다른 주계열성 괜히 주는 말 아니겠죠? AB의 내부 구조. 대복. 대류핵 복사층. 클 대자가 먼저 등장하네. 얘는요. 질량이 좀 큰 친구. 핵복대. 얘는 태양이랑 똑같은 거죠. 약간 작은 질량은 아니죠. 태양 질량이. 근데 주계열성에서 조금은 태양과 유사한 정도의 사이즈. 1배랑 5배라고 했으니까 얘가 1배짜리, 얘가 5배짜리. 가끔 질문 나오시는 거 이거 잘 적어 놓으세요. 얘는 대류핵이라 잘 써 있잖아요. 그럼 이 핵은 무슨 전도 대류 복사 중에 뭐로 에너지를 전달하느냐 많이 물어보시던데 복사층 안에 있는 얘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복사핵이에요. 복사핵. 그래서 복사로 에너지 전달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딱 그림 보자마자 나는 CNO 순환이고요. C랑 N이랑 O는 촉매로서 작용하죠. 별의 중심부 온도는 B가 높냐? B가 작은 거잖아. 낮고. 나에서의 C는 촉매죠. C도 그렇고 N도 그렇고 O도 그렇고 다 촉매로. 디귿 많이 물어보시던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전체 에너지 생성량 중에 CNO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아시겠지만은 질량이 큰 녀석이 더 큽니다. 왜요? 우리 이 그래프가 딱 튀어나와야 돼. PP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 CNO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 기본적으로 질량이 커지면 다 에너지 생성량이 조금 커지죠.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주계열성은 하나 크면 다 커지죠. 그걸 설명하는 에너지 생산이 이렇게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면 사실은 광도도 커지는 거고 질량도 커지는 거고 다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 가면은 에너지 생성량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 그래서 빨리 죽는 거예요. 수명을 빨리 잃는 거지. 이쪽으로 가면요, 이렇게 싹 잘라봐. 전체 에너지 생산량은 이만큼 CNO에 의한 거 더하기 PP에 의한 거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좀 많아. 근데 이에 비해서 질량이 좀 작은 친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런 데 잘라볼까요? 전체 에너지 생산량 요거분의 요거일 텐데 요거 더하기 요거일 텐데 CNO 생성량은 요거 더하기 요거 분의 요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쪽은요 CNO 에너지 생성량이 적기 때문에 B는요 질량이 작은 친구라서 생산량이 적다. 2번 됐죠?
아우 정도 쳤는데 쭉쭉쭉 가겠습니다. 일단 가야지. 자, 그림 가는 타원 누나, 나선 누나의 시간에 따른 별의 생선량 그리고 A의 모습. 얘는요 사실은 기출 문제거든요. 근데 언제 거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가자료는 그대로 기출 문제 옛날 수능 완성에도 실렸던 겁니다. E1과 SB 당연히 이게 E1이겠죠. 보시면 이 가자료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타원 은하는요 탄생한 지 얼마 안 지나서 별을 주르륵 다 만들고 더 그 이후로 잘 안 만들어요. 근데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는 쭉 은근히 조금씩 계속해서 별을 만들고 있죠. 이 별은 은하의 중심부에서 만들까요? 아니면 나선 팔 쪽에서 만들까요? 성간 물질 어디 많습니까? 애들이 별을 만들려면 그 별을 만드는 물질인 성간 물질이 필요한데 걔가 많은 건 나선 팔 쪽에 많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 나선 은하는 나선 팔에서 계속해서 쫌쫌따리 얘네들을 만들어요. 이에 비해서 타원 은하는 그냥 초장에 많이 만들고 더 이상 안 만듭니다. 이게 그냥 특징이에요. 이 자료 기출문제 자료니까 꼭 어디다가 정리해놓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이거 가려놓고 뭐가 타원이고 뭐가 나선이 이런 거. 처음에 빵 만드는 게 타원이고 은근히 만드는 게 나선이다. T 기간 동안 그래서 만들어내는 생선량은 타원 은하가 많아요. 타원 은하 막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누적 별 생성량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영역 적분한 거 말하는 거예요. 다 합친 거. 가가 더 많죠. 아니 뭐래. 타원 은하가 더 많죠. A는 E1이죠. 엘립스 타원. 막대면 SB는 뭐죠? XB? SB 스파이럴 바 막대 나선 은하죠. A는 탄생 이후 별 생성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고요. 얘는 오히려 탄생 이후로 이만큼 만들었다가 덜 만들었다가 덜 만들었다가 덜 만들었다가 덜 만들었다가 안 만들고 계속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3번. 어우씨. 목이 슬슬 아프네요. 자, 17번. 17번 또 가보겠습니다. 17번. 뿌! 17번. 우리 은하랑 외부 은하 AB에 대한 설명이다. 자, 우리 은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은하 AB가 이렇게 있는데 잘 봐요.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총 은하가 우리 은하까지 포함하면 몇 개 있는 거죠? 3개 있는 거죠. 3개가 있으면 가능한 공간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 우연히 얘네가 한 줄로 나란히 있을 수 있겠죠. 선으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일반적으로 애들이 삼각형 모양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는 삼각형이고 특히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만약에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외부 은하 뭐 A, B, C가 있다. 그래서 총 은하가 4개 있다면 정말 우연히 4개가 이렇게 하나, 1, 2, 3, 4가 있을 수 있겠죠. 혹은 걔네가 뭐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모양, 즉 한 평면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4개는 뭐도 가능하냐면 공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3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위에 뽕 떠 있다거나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총 은하가 4개 등장하고 있다면 공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훨씬 유리할 거다. 실제로 이렇게 출제됐던 게 뭐냐면은 작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9번 문제거든요. 이거 캡처해놓고 근데 보이죠? 잠깐 스탑해서 풀어보세요.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작년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다 여기 해설 영상 있어요. 사이트 들어가서 그 작년 해설 강의 요거 섹션에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3회에다가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정말 모든 문제가 중요하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19번 문제 해설 강의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은하가 4개 등장한다면 공간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푸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3개니까 3개짜리는 뭐 쉽죠. 우리 은하에서 A까지 거리는 40이다. 40 메가파섹. 우리 은하 여기 있고 뭐 여기까지 한 40이라 칩시다. 40. 근데 우리 은하에서 관측할 때 이 A의 시선 방향과 B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이 30도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30도 해서 B가 요 선 어딘가에 있는 거죠. B에서 관측한 우리 은하의 호텔 속도는 A에서 관측한 거의 2분의 3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텔 속도 V는 어떻게 구하냐면 HR로 구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속력은 호텔 속력은 거리에 비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B에서부터 우리까지의 거리는 A부터 우리까지 거리의 2분의 3배이다로 치환할 수 있게 해주는 식이 V는 HR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B에서 우리까지의 거리는 아직 모르죠. 우리 그걸 X라고 두면 그 X의 말이 맞아? 그죠? 아니, 그게
말이 헷갈려. A에서 관측한 우리 은하까지의 거리는 40이죠. 40분의 B에서 관측한 우리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한다면 이게 2분의 3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는 자연스럽게 20분의 3이 나옵니다. 그죠? x는 20분의 3.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계산이 좀 꼬여요. 그죠? 말은 설명 다 해놓고 맨날 그러니까 산수가 꼬이는 거죠. 20분의 3. 20 루트 3. 말도 꼬여 이제. 20 루트 3. 그러면 B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로부터 20 루트 3. 20 루트 3 딱 떨어지면 뭐예요? 1대 2대 루트 3 아닙니까? 1대 2대 루트 3. 그래서 B는 딱 여기 수직하게 나온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렇게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끝났죠,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관측하는 후퇴 속도는 B가 빠르냐? B가 더 가깝잖아요. 가깝다라는 건 더 느리다라는 거.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20이 아니고 A부터 B는 20이죠. 20. 1대 2대 루트 3. 20대 20 루트 3대 40. 그죠? A에서 관측할 때 우리나라의 시선 방향이 A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우리 은하랑 B의 방향은 60도죠. 60도를 이루고 있죠. 여기는 30도, 60도, 90도니까 A에서 볼 때 우리랑 B 사이는 60도죠. 됐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훨씬 쉽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작년 수능 2024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9번 문제 꼭 풀어보셔라. 좋다, 문제가. 그리고 저 섹션은 아예 다 중요해요. 저 3회는. 18번. 우리 우주의 구성 요소 A, B. 사실 우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열심히 저 기본 개념 영상에서도 설명했었죠. 엄청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었고 자료를 극단적으로 다이어트해서 줘도 풀 수 있는 연습을 제가 시켜드렸었습니다. 요 슬라이드죠. 필기노트는 118쪽이고 요 내용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사실은 쭉 하는 거 다 개념 영상에 있어요. 꼭 보셔야 돼요. 너무 중요하니까. AB는 그냥 물질과 에너지 중 하나인데요. 밀도가 일정한 녀석 하나 있습니다. 얘는 바로 뭐냐면 암흑 에너지고요. 물질은 점점 감소를 합니다. 왜냐면은 물질, 질량은 보존되는데 공간은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물질 밀도는 감소하죠. 암흑 에너지는 공간이 열림에 따라서 계속해서 애들이 생성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하고 양도 늘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이 개념 영상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 A는 물질, 정답. 암흑 에너지 밀도분의 물질의 밀도. 사실 그냥 바꿔서 얘기하면 그래프로 얘기하면 B의 밀도분의 A의 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크냐? 현재는 여기 있죠. 현재는 B가 좀 크고요. A가 좀 작아요. 그래서 현재는 작지. A가 T 같은 경우는요. B는 여전히 똑같은데 A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분자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컸죠. 뭐라는 거야? 말이 계속 보여. B분의 A는 현재가 작은 거죠. 그렇지. 작은 거. 됐죠? 미안해요. B는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요소. B는 암흑 에너지니까 요소 맞죠? 이게 수업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하니까 말이 꼬여.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A랑 B를 찾는 또 다른 팁은요. 현재 값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현재 요거 B 즉 암흑 에너지가 A 즉 물질보다 많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 개념으로. 그래서 현재 값을 읽어서 지금 많은 거가 에너지겠네. 지금 적은 거가 물질이겠네. 얘네들의 비율은 대충 0.7대 0.3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디 갔어? 네. 이 대략적인 양. 암흑 에너지가 한 70% 있고 물질이 25, 그냥 물질은 5.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준 요 물질은 사실은 25짜리의 암물과 5짜리 보물을 합친 거고 B는요 70 정도의 암흑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됐죠?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19번. 19번, 20번 치고 너무 쉬웠어요. 주기율성. 괜히 준 거 아니겠죠? A, B가 각각 A', B'으로 진화. 즉 주기율성이 끝나고 그 이후 단계로 막 나아가는 거죠. 거성 단계로. 자, A 같은 경우는 저 광도가 애초에 엄청 컸다라는 건 질량이 엄청 큰 친구였다는 거. B는 상대적으로 좀 작았다라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광도 자체의 변화량, 즉 Y축 변화량은 질량 작은 놈이 막 아사리 푸락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광도 변화량은 그 질량 작은 놈이 훨씬 크다. 중심에게 철까지 만들 정도면 와우 질량 큰 A에서 A' 이걸 얘기하는 거 있죠. 질량이 엄청 커야지 저기까지 핵융합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주기율 단계 도달한 후에 머무는 시간은 질량 작은 놈이 길죠. 질량이 작은 놈이 천천히 수명도 길고 에너지도 천천히 태운다.
AA 프라임으로 진화할 때보다 묶어주고 BB 프라임으로 진화할 때가 더 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축이 와락 올라가니까 나는 B의 중심부가 아니라 질량이 큰 A 프라임에서 볼 수 있는 구조다. 2번. 마지막 문제 20번. 20번도 틀리신 분들 많은데 사실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이 정도 문제가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얘도 사실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푸셨으면, 심지어 이 기출문제는요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수능 기출문제를 제대로 푸셨으면은 저 문제를 풀 때 전혀 어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 문제를 풀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건 기출문제가 제대로 안 풀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수능 문제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거고, 이 문제 해설하는데 거의 한 이 문제죠. 2023년 수능 20분 30분가량 썼던 것 같은데 이 한 문제 지금 다시 멈춰놓고 푸세요. 스크린샷 딱 해가지고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정답은요 5번입니다. 5번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자이 Q단원이기 때문에 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제 채널 Q단원, 자이스토리 Q단원.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보시고 꼭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Q단원, 작년 Q. 어쨌든 간에 저 수능 문제가 훨씬 중요하고요. 20번 문제는 걔에 비하면 오히려 너무 이지하다.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원계대로 공전한 외계 행성 P랑 헷갈리면 항상 쓰시라니까. P가 뭐냐면 이게 행성이에요. 행성 P. 그리고 여러분 좀 더 보기 편하게 색깔 바꿔드릴게요. S는 중심별. 별 S. 그러니까 S는 요거죠. S는 요거고 P는 요거죠. 바깥쪽 거. 가운데 게 S.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공통질량 중심으로 있을 때 행성이 무거울까요? 별이 무거울까요? 당연히 별이 무겁죠. 그럼 누가 더 안쪽 궤도를 돌아요? 당연히 안쪽에 있는 놈이 무겁고 바깥쪽에 있는 놈이 가볍습니다. 얘는 우리가 개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죠. 자, 요거 다 말씀드렸던 거. 안쪽에 있는 놈이 질량이 커요. 바깥쪽에 있는 놈이 질량이 작아요. 왜냐하면 거리 곱하기 질량이 같아야 되는 시소처럼 생겼기 때문에. 별과 행성 중엔 당연히 별이 더 무겁죠. 그러니까 별의 궤도가 더 작다고. 그리고 행성의 궤도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별이 안쪽을 돌고 행성이 바깥쪽으로 돌 텐데, 이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눈을 뜨고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특정 각도를 이루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얘네가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봤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결국엔 요 방향의 움직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빨간색 행성을 보고 있는 겁니까? 파란색 별을 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친절하게 써놨죠. S의 시선속도 변화. 별 S의 시선속도 변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는 S의 시선속도 변화예요. 즉 빨간색 행성은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가 빛을 내는 별도 간신히 볼까 말까 하는데 그 별빛을 간단하게 반사시켜서 막 나 있어요를 얘기하고 있는 행성이 어떻게 보이냐라는 거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사실은 빨간색 행성의 궤도는 보이지도 않고 별이 혼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선에서 보여드리면 별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냐면 시선 방향이 왼쪽이기 때문에 난 여기 있고 이 별이 저기서 보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별일 없으면 별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걔를 흔드는 이유는 바로 이 행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얘를 흔들어주고 있구나. 이게 시선속도법이잖아요. 그죠? 너무 친절해. 별 S의 시선속도라고 또 친절하게 줬습니다. S의 시선속도. 천천히. 됐죠? 시선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후퇴하고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라는 건 접근하고 있다는 거. 다 기본 개념입니다. H는 시선속도의 이게 변화 폭이고 세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어진 각도다. 한번 가보죠. 관측자로부터 S까지의 거리는, 즉 별까지 별 S죠. 별 S까지의 거리는 묶어 주시고 P가 니은에 위치할 때가 가깝냐. 자, 결국에는 P는요. 헷갈리면 안 돼요. 행성이에요. 행성입니다. 제가 색깔 다 맞춰서 지금 써드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P가 행성이 여기 있을 때 별의 위치랑 여기 있을 때 별의 위치를 찾아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관측자로부터 그 별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기억해서 묻는 거죠. 뭘 묻는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쉬운 거 먼저 해봅시다. 자, 기억에 있을 때는 P가 딱 기억에 있을 때 그러면은 별은 어디 있을까요? 언제나 정반대편에서 손잡고 도는 거기 때문에 P가 여기 있으면은 별은 제일 끝에 있는 여기에 있겠죠. 딱 여기. 이해되시죠? 요건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아요. 딱 여기. S는 기억일 때 S는 딱 여기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관측자로부터 별 S까지 거리는 내가 여기서부터 기억 여기까지니까 요 거리 말하는 거예요. 요 거리. 이걸 먼저 했어요, 일단. 그 다음 별이 아니지 P가 니은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가 문제야. 여기. 선생님 아니 궤도가요 이렇게 돈다면서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니은에 있어요? 같은 얘기 하시면 안 되지. P가 이렇게 돌 거잖아요. 공통질량 중심으로 이렇게 돌 거잖아요. 그죠? 니은에 있다라는 건 애가 이렇게 좀 나왔든 쭉 돌아서 이렇게 뒤로 갔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시는 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뭔 얘기냐면 제가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공통질량 중심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안쪽 궤도는 이렇게 P가 돌고 바깥쪽 궤도는 또르르륵 바깥쪽 궤도는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찌그러진 것 같은데 아니 안쪽 궤도는 S가 도는 거죠. 별 S가 돌고 그 바깥쪽 궤도는 P가 도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저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지 세타만큼. 근데 그냥 그건 모르겠고 그냥 위에서 봤다고요. 그러면 P가 기억 위치에 있을 때는 어디냐면 딱 여기 있는 거지. P가 가리나? 딱 P가 여기 있는 거예요. 딱 P가 기억 위치에 있는 건 딱 여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니은 위치에 있다라는 건 애가 뭐 그냥 반시계로 둔다 가정하고 한 요 정도 궤도에 있거나 혹은 뚜루룩 돌아가서 니은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으면 애가 이렇게 돌고 조금 나왔을 때는 저 니은 위치에 있을 수 있겠죠. 쭉 가서 약간 뒤쪽에 있으면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다고 체크를 해줘야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별 같은 경우는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애들 마주보고 이렇게 돌기 때문에 P가 여기 있을 때는 S는 여기 있었을 텐데 얘가 요만큼 돌아서 요만큼 나왔을 때 스크린상으로 요만큼 나왔을 때 우린 걔를 옆에서 보면은 니은에 있다 체크를 하겠죠. 그때 별은 어딨냐면 요만큼 돈 P 때문에 제일 멀리 있는 기억의 위치보다는 조금 더 우리랑 가까워지겠지. 조금 더 우리랑 가까워진다. 혹은 P가 쭉 돌아서 여기까지 갔으면 얘랑 반대편에 있는 S는 아까까지만 해도 제일 가까웠다가 쫙 와서 이렇게 점점 멀리 가다가 제일 멀리 갈 수 있는데 제일 멀리 가기 전에 멈추고 여기서 우리까지의 거리 얘가 거리가 되는 거죠. P로 다시 오면은 S는 더 뒤로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니은에 있을 때보다 기억에 있을 때 S는 더 뒤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웠다가 빠지고 다시 또 빠져서 좀 가까워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저는 일단 꼼꼼하게 다 설명드렸지만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 기억선지 틀릴 이유가 없는 게 관측자로부터 별 S까지의 거리는 P가 기억에 위치할 때 누가 봐도 가장 멉니다. P가 이 기억에 위치할 때 제일 멀 수밖에 없어. 이렇게 궤도가 이렇게 되니까 제일 멀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니은에 있을 때라고 하든 아니면 이거 다 바꿔서 아무 지점이나 찍어도 무조건 P가 기억에 있을 때 다 때려 죽어도 우리로부터 별 S는 제일 멉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니은에 위치할 때가 아니라 다른 곳 어딘가에 그 궤도상 어딘가 궤도상 아무 지점 임의의 궤도상 힘들어 모든 지점에 있을 때보다 P일 때가 가장 멀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이것만 사실 어렵죠. 가깝다. 그래서 P가 기억이 있을 때가 제일 멀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있을 때보다 가까울 수밖에 없다. 됐죠? 네. 그 다음 니은 T2에서 T3 동안 이것도 많이 틀리셨던데 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수능 문제입니다.
이 수능 문제, 수능 그 20번 문제 있잖아요. 2023년 수능 20번 문제. 여기서 정확히 얘도 또 니은이네요. 니은 선지에서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파장이 길어지냐 짧아지냐랑 후퇴하냐 접근하냐, 즉 청색편이냐 접색편이냐 라는 질문은 별개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뭔 얘기냐 연습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것들은 시선 속도가 뭐죠? 양수죠. 시선 속도 양수라는 건 무슨 뜻? 적색편이라는 거죠. 자, 다시 그러면은 여기는요. 시선 속도가 음수죠. 그 말은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다는 청색편입니다. 됐지? 이거랑 흡수선의 파장이 길어지냐 짧아지냐는 별개라고요. 흡수선의 파장이 길어지고 있는 곳을 말해주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길어지고 있는 거는 이 지점입니다. 왜냐? 가장 파장이 짧아. 청색 편이가 막 일어나서 가장 짧은 파장으로 처박혔을 때, 기준 파장 여기가 람다 제로로 했을 때 제일 계속 청색 편이 파장이 막 짧아진다 해가지고 제일 끝으로 처박혔을 때를 여기라고 해볼게요. 1번. 그지? 이게 1번일 때 파장이 여길 겁니다. T2일 때 1번. 그랬는데 이제 제일 끝까지 청색 편이 끝났어. 그 다음에 혹시 가려질까봐 확대가 더 안 되네. 위로 올려야겠다.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애가 지금 파장이 시선속도가 쭉 빨라지고 있죠. 쭉 빨라지고 있다가 0 될 때까지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랬다가 쭉 더 빠져서 적색편이 최대로 일어나는 2번 지점일 때는 여기까지 대칭으로 같은 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 동안은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한 이 동안은 파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제일 짧았다가 점점 길어가서 0 찍었다가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서 최대를 찍어야 된다고요. 이때는요 파장이 증가 중인 거죠. 스펙트럼이. 됐지? 오히려 그러니까 파장이 감소하고 있는 지점은 어디냐면 색깔 안 쓴 색깔이 보이나?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요때는 파장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파장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노란색은요 파장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적색편이냐 청색편이냐는 기준 파장보다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라는 거고, 파장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냐 왼쪽으로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기준 파장이 우측에 있냐 좌측에 있냐랑, 즉 적색편이냐 청색편이냐랑 오른쪽으로 가고 있냐 왼쪽으로 가고 있냐라는 파장의 증가 감소는 별개라고요. 이제 이해되세요? 얘를 물어봤던 게 아까 보여드린 그 수능 문제고, 이걸 푸셨었다라면 T에서 T2 동안 파장은 점점 짧아지는 게 아니고 T2에서 어디 갔어? T2에서 T3 동안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길어지는 거라고요. 길어지는 거. 됐죠? 마지막 문제. 세타가 작아지면 H는 커지느냐? 얘도 뭐 사실은 쉽죠. 세타가 작아지면 극단적으로 한번 작게 만들어봐요. 세타가 0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돼가지고 애들이 움직이는 게 그대로 다이렉트로 우리한테 막 오겠죠.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변한 시선 속도의 폭인 H는 더 커지겠죠. 오롯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오롯이 우리 눈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3번. 사실은 20번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려운 거 없는 기출문제 분석만 했으면은 20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50점을 받으셨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육모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잘해서 준비 잘 하시고, 미안한데 육모 이후로는 성적이 방어해야 되는 거지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재수생 끼고 잘하는 현역들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의 이 오모 성적, 절대적인 성적을 방어하는 게 점점 어려울 거다. 나 이번에 뭐 48점 받아가지고 1등급인데요. 이번에 48점? 육모 때 많이 떨어질 겁니다. 공부 진짜 치열하게 하고 기출분석 잘 하시고, 네, 연계교재 또 육모 지나가면 나오는 수능 완성도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뭐 할 말 없습니다. 빠이!